이제 말싸움은 됐고요, 아버님. 저는 더 드릴 말씀 없으니까 가보세요. 밖에서 힘들게 돈 벌어오는 며느리는 안 보이고 그저 당신 아들만 눈에 차시니 원. 무슨 말씀을 드리겠나요? 이제 그만 가보시라니까요? 예? 너 말이 아직 다 안 끝났는데 어디를 가냐? 뭘 더 얘기하시게요? 전 아무 사이도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서 며느리는 휙 돌아서서 나가려다가 다시 걸어서 가까이 오더니 박 씨에게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딱 부러지게 말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아버님이 오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일 크게 만들지 마시고 잊으세요. 아셨죠? 그리고 남편한테 이 얘기하시면 저도 제가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요. 아버님 아들이랑 잘 살아보려던 거 다 관둘 수도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말과 함께 며느리는 자리를 훅 떠버렸고 박 씨는 뭔가에 얻어맞은 듯 얼얼한 얼굴로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대체 무슨 일을 겪은 건지 실감도 나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손이 덜덜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얼핏 들으면 박 씨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올해로 65세인 박형준 씨는 처음부터 뭔가 잘못되었던 아들의 결혼을 두고두고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들 박정우가 결혼할 여자라며 며느리를 데려왔을 때는 딱히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아들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나이가 30세, 며느리는 카페 사장으로 나이는 34세였는데 둘이 손님과 사장으로 만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 쪽이 연상이긴 해도 특별히 그런 것을 문제 삼거나 편견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집에 인사 왔을 때도 며느리는 공손한 모습으로 선물을 사왔고 얌전히 차만 마시다 갔습니다. 이때 며느리의 인상은 아들보다 한결 더 어른스럽고 차분한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좋게 보았고 그럭저럭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박 씨가 왠지 모를 거북함을 갖게 된 것은 상견례 자리에서 며느리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날 예비 안사도는 박 씨 쪽에서는 전혀 문제 삼지 않았던 나이에 대해 새삼스럽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예비 사위가 아직 나이가 어려서 집 준비나 제대로 됐을까 모르겠어요. 나는 다른 거 말고 그게 가장 걱정되지. 그래서 저희도 조금은 시간이 있었으면 했는데 아들이 취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우리도 이렇게 장가를 빨리 보내게 될 줄은 몰랐네요. 박 씨가 바로 그 말을 받으며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썩 기분 좋은 대화의 흐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건 어른들끼리 오갈 만한 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며느리가 그 자리에서 부모님을 막아가며 나섰습니다. 엄마, 요즘 집은 꼭 남자가 다 준비하는 게 아니야. 제가 능력이 있으니까 남편 먹여 살릴 수 있어요. 저기 어머님, 아버님, 저희 엄마 말은 신경 쓰지 마시고 걱정 말고 이 사람 장가 보내주세요. 물론 이 말은 며느리가 예비 시부모를 생각해서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때 다소 시부모를 어르고 달래듯 말하는 것을 보며 박 씨는 썩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며느리가 자기 주장이 강하고 본인 뜻대로 주도하려는 분위기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안사돈의 말도 거슬리긴 했지만 자기 부모님의 말을 저렇게 무자르듯이 잘라내고 건너뛰는 모습을 보니 어른들에게 공손한 타입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우선은 아들이 그럭저럭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고 며느리 쪽에서 서두르며 자기들이 다 준비하겠다고 하니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신혼집도 며느리가 주도하여 20평대 아파트를 대출을 받아 마련했습니다. 집값이 5억 정도였는데 아들이 2억을 부담하고 며느리가 3억을 대출받아 집을 마련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빨리 아들을 보내게 되었기에 갑자기 돈을 땡겨서 마련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결혼식은 무사히 치러졌고 박 씨와 아내는 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며 행사를 마쳤습니다. 이후로 아들은 계속해서 직장을 다니고 며느리는 결혼 후 아기를 갖겠다면서 잘 운영하고 있던 카페를 정리했습니다. 그러고 3달쯤 되었을까 아들은 새벽녘 일찌감치 지방 출장을 위해 내려가던 중 크게 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여보, 정우가 사고가 났대요. 지금 병원으로 넘어갔다나 봐. 얼른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이 소식에 박 씨는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한 걸음에 병원으로 향했고 도착해서 소식을 들어보니 빗길에서 차가 미끄러지면서 고속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충격으로 아들은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다리의 골절과 함께 무릎 인대가 심하게 손상되었고 수술과 오랜 재활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되었고
회복도 순조로웠지만 사고 후 아들의 다리 상태는 다소 회복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장시간 서 있거나 이동을 많이 해야 하는 직장 생활이 어려워졌고 결국 원래 다니던 직장으로 복귀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결국은 직장도 그만둬야 하고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직장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크게 책임져주고 보상해주는 것도 시원찮고 우리 정우만 안타깝게 됐네. 그 이후로 아들은 직장을 다시 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체력적인 문제와 사고 후유증 때문에 구직 활동이 쉽지 않았습니다. 몇 차례 면접을 보기도 했지만 번번이 불발되었고 시간이 갈수록 아들도 지쳐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집에서 아들과 시간을 오래 보내게 될 며느리 눈치가 보이기도 했고 박 씨의 아내는 반찬들을 이것저것 해서 갖다 주었습니다. 그전엔 오롯이 아들의 수입으로 생활하다가 멈추게 되었으니 여러모로 신경이 쓰였던 것입니다. 아들은 이 부분에서 안심을 시키긴 했지만 그래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엄마, 이런 거 안 해다 주셔도 돼. 우리 충분히 잘 먹고 잘 지내니까. 근데 일이 너무 안 구해져서 힘들긴 해. 네 마누라는 별 얘기 안 해? 너 믿고 카페며 뭐며 다 정리했다더니 매달 생활비가 지금 없는데 어떻게 지내는 거냐? 당시에 신경이 쓰였던 박 씨는 얼마 들어두었던 예금을 깨서 당장 필요한 생활비를 쓰라면서 1,000만 원을 보태주었습니다. 아껴서 잘 쓰도록 하고 얼른 완전히 다 회복해서 일도 구하고 하자. 그래도 너 아직 젊으니까 얼마든지 길이 있겠지. 저 자식 책임지는 게 그렇게 순탄치가 않은 거야 원래. 결혼하면 너 혼자만의 몸이 아니라고. 아직 자식은 없다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는 곧장 자신이 일하겠다며 나섰습니다. 이 사실은 아들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다시 가게 자리를 하나 얻어서 시작해볼까 한대요. 안 그래도 자기는 계속 쉴까 했는데 집에서 쉬면 병이 나는 타입인 것 같다고 하네요. 둘 중 한쪽이라도 빨리 시작하면 좋죠. 아이고 그래. 누구든 얼른 일해서 생계를 책임져야지. 그래, 부부는 그렇게 서로 도우면서 사는 거야. 그래도 며느리가 나이도 있고 생각도 있구나 싶어 박 씨 부부는 잠시나마 안도했지만 그 순간은 그다지 길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오픈한다는 가게는 부부가 예상했던 카페나 음식점도 아니고 바로 선술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술집이라고. 그건 보통 새벽까지 하고 술도 팔고 그러지 않냐? 결혼한 여자가 그런 데에서 밤늦게까지 시간을 보내고 그러면 어떡해? 아버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중간에 알바생도 쓸 거고 이 사람도 아기 가질 거 생각해서 무리는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렇다고는 하지만 박 씨는 솔직히 마음이 썩 놓이지는 않았습니다. 안 그래도 며느리와는 그다지 왕래가 없는 상황이고 아들도 저렇게 쉬고 있는데 돈 벌겠다고 나가 있는 며느리에게 일일이 잔소리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후로 며느리와 박 씨 부부는 부딪히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박 씨의 아내가 어느 날 선술집에 들렀다가 얼굴을 잔뜩 찌푸리며 돌아온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아주 불편한 장면을 봤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진짜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 아니, 저녁에 출근해서 새벽에 퇴근을 한다고 하니까 밥이나 잘 먹나 싶어서 여기 시장 김밥이랑 이것저것 사갖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며느리가 가게 남자 손님들이랑 너무 친근하게 앉아 있는 거야. 누가 보면 결혼한 여자인지도 모르게 애인들 만나듯이 다정하게 있더라고. 걔가 아무리 부침성이 좋다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뭐라고? 당신이 예민한 게 아니고 진짜로 그랬어? 그렇다니까요. 게다가 며느리도 내가 오니까 너무 놀랬던지 얼른 그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 어머니라고 하니까 옆에 있던 남자들도 스르륵 옆으로 빠지는데 기분이 영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아내와 며느리의 마찰은 끝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박 씨의 아내의 성격은 아들에 관해서는 웬만해서 할 말은 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상견례 때도 되도록 말을 조심하도록 했고 웬만한 건 박 씨가 대신 나서서 해결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박 씨가 곁에 있지 않았고 아내는 며느리의 모습에 오죽 화가 났던지 며느리를 불러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너 말이야.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남자 손님들하고 너무 스스럼 없는 거 아니냐? 아무리 장사라도 결혼한 여자가 너무 선도 없이 어울리니까 보기가 좋지 않다. 그런데 이때 며느리는 눈살을 찌푸리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장사라는 게 사람과 어울리면서 하는 건데 너무 빡빡하게 말씀하시네요.
전 단순히 손님들과 친해지려는 건데요. 그래도 여자 입장에서 남자 손님들과 너무 가깝게 지내면 사람들 보는 눈도 있고 조금 더 조심하면 좋겠다. 너무 가까이 붙어서 웃고 떠드는 게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야. 그러면 어머니, 저보고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가게를 하는데 손님들한테 잘해주지 말고 그냥 멀리 떨어져서 조용히 장사하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가게 다 말아먹으라는 소리죠? 예,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니? 그건 아니지만 조금만 신경 써서 할 수 있잖아. 박 씨의 아내는 이때 매우 많이 당황했습니다. 생각보다 며느리가 너무 공격적으로 대답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며느리는 이제 앞으로 다시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투로 매우 날석에 반박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그러면 차라리 가게 문 닫으라고 하시던가요. 어디까지나 저도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이런 잔소리만 하시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편도 집에서 백수처럼 지내고 있는데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살림을 꾸려가고 있잖아요. 아니, 내가 뭐라고 하더냐? 그냥 그런 것만 좀 조심하라고 했지? 언제 그렇게까지 말했어? 그러면 대안을 주시던가요. 이렇게 무작정 오셔서 혼내시기만 하면 저도 기분 나쁘죠. 지금부터 장사하려면 저도 너무 피곤한데 어머니가 오셔서 힘은 못 주실 망정 이렇게 말씀하시니 너무 불편하네요.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둘 사이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고 아내는 며느리의 태도에 무척 실망했습니다. 심지어 완전히 기가 눌려버려서 그 호프집 근처에도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으니 박 씨는 뭐가 맞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선 시어머니의 말이 기분 나빴을 수도 있고 시어머니 입장에선 한 번은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그저 답답했습니다. 그냥 냅둬 보아하니 쟤도 역시 보통 성격이 아니야. 우리야 속상하지만 며느리 말 맞다나 정우가 지금 제대로 뭘 못하고 있는데 자기도 그래서 생계로 나왔는데 시부모가 잔소리하면 싫을 수도 있겠지. 아니, 내가 뭐 못할 말 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당신이 정은혜 쓰라고 생활비도 줬고 그때는 감사하다고 문자도 보내더니 결국 다 같이 잘 살자고 하는 건데 왜 저렇게 되바라지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쟤랑 나도 이제 부딪히기 싫어요. 입 다물고 있어야지 뭐. 씁쓸한 마음을 감추지 못한 채 박 씨 부부는 한동안 아들네 부부를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많지도 않은 자식, 그것도 외동아들 하나 장가 보내놓고 이렇게 며느리 신경을 써야 한다니 결혼한달 때 좀 더 신중할까 그랬나 싶고 이제 와서 뒤늦게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먼저 연락을 해왔고 모처럼 본인의 삶에 열중하려던 박 씨는 다소 흥분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날 아들은 볼 일이 있다면서 간만에 집에 들렸고 얼굴이 부쩍 수척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평소와 달리 한숨이 잦아지더니 박 씨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혹시 한약 좀 지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전에 아버지가 자주 다니시던 그 유명한 재래시장 쪽 한약방 있잖아요. 그거 먹으면 기운이 좀 났던 것 같은데 요즘 몸이 너무 힘들어서요. 박 씨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니, 뭐가 그리 힘드냐? 배달일 한다고 했지 않았어? 일이 너무 많은 거야. 네. 그런데 생각보다 일이 너무 고돼요. 밤낮 없이 뛰어야 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자요. 쉬지 않고 계속 하다 보니 졸 때도 있고 수술한 부위는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체력이 전체적으로 떨어진 것 같아요. 이 말에 아내도 이상하게 생각하며 물었습니다. 아니, 네가 지금 그렇게까지 무리하면서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몸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일단은 쉬엄쉬엄 하기로 했잖아. 네 마누라도 일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수술한 곳 덧나면 어떡하려고 그래?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한참 뜸을 들이더니 결국 말했습니다. 사실 지금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라서요. 이 사람 가게 확장을 하느라 대출을 좀 받았어요. 우선은 제 이름으로요. 그 말에 박 씨와 아내는 눈이 휘둥그레졌고 아내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뭐? 네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다고? 이 녀석아, 너 그렇게 대뜸 대출을 받아버리면 어떡해? 우리한테 물어보기라도 했어야지. 아들은 피로감이 가득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우선은 생활비는 아버지가 주신 거 잘 쓰고는 있긴 하지만 그것도 갚아야 하고 그리고 와이프도 지금 가게에 자신이 있어서인지 제대로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들어서. 잠깐만, 그래서 얼마나 받은 건데? 다시 말해봐. 그러자 아들은 당혹스러운 얼굴로 떠듬떠듬 답했습니다. 그게 1억 정도 받았어요. 여기서 박 씨는 뭔가 기우뚱하고 미끄러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1억이라니 아들을 장가 보내면서 집에 보태준 돈이 2억이었는데 지금 직장도 뚜렷하지 않은 아들을 상대로 대출을 받아서 가게 확장을 시키다니 이건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눈이 따끔거리고 머리도 어지러웠습니다. 나 안 되겠다. 이건 도저히 못 넘어가겠다. 네 마누라 만나서 얘기를 해야겠어. 아들은 웬만하면 말리고 싶었던 것 같지만 자신도 많이 힘들었는지 별말 없이 그냥 수긍하며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무슨 일을 하는데 이렇게 몸이 다 상했어? 일단 갚을 게 많아지니까. 이 사람이랑 솔직히 요 근래 정말 많이 가게 때문에 싸웠거든요. 구직하는 기간이 길어지니까 자기 혼자 버는 게 부담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이거저거 다 시끄러워서 그리고 은근히 제가 대출받았으면 하는 분위기라 그래서 받았어요. 박 씨는 곧장 전화를 걸어 며느리에게 따졌습니다. 너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네 남편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냐? 이게 지금 니네 상황에서 대책이 있는 행동이야. 그러나 며느리는 조금도 당황하는 기색 없이 대꾸했습니다. 네, 아버님. 어차피 제가 갚을 거예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문제가 되는지 아닌지 진짜 몰라서 하는 소리야. 네 남편이 아직 몸도 다 회복이 안 됐는데 그거 갚겠다고 이렇게 힘들게 일하면서 부담하고 있잖아. 아이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 진짜 돌아가면서 저한테 왜 이러실까? 저 서운하게 말이죠. 아들을 걱정하시는 두 분의 마음도 알겠지만요. 저도 어떻게든 가게를 키워야 해서요. 먹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이런 얘기는 그만 듣고 싶네요, 아버님. 박 씨와 아내는 며느리의 뻔뻔한 태도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더 말을 해봤자 의미가 없었고 며느리는 바빠서 나중에 연락을 드리겠다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연락은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심란한 마음에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이상하게 아들을 장가 보내고 난 뒤 편히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반복된 일들로 인해 부부는 며느리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고 아들의 결혼 생활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지 가지가지 한다는 그 말이 딱 맞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박 씨와 아내가 며느리에 대한 소가리로 잠을 못 자고 있던 어느 날 박 씨는 도통 마음이 좋지 않아 친구들을 만나러 잠깐 시내로 나갔습니다. 요즘 신경 쓴 일도 너무 많고 회포를 풀 겸 고기를 먹으러 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화장실을 가러 잠깐 나왔는데 건너편 술집 야외 테이블이 눈에 띄었습니다. 조명을 밝게 해두고 젊은이들이 3, 4, 5 모여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무심결에 지나치려던 차 박 씨는 순간 눈앞에서 뭔가 번개를 스쳐가듯 어떤 장면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눈을 깜박이며 모른 척하고 지나가기에는 너무 익숙한 듯한 얼굴이 그 안에 있었기에 다시 몸을 돌려 그쪽을 쳐다봤습니다. 그 장소는 술집 야외 테이블이었고 여기에는 그 얼굴의 주인이 있을 만한 동네가 아니었기에 다시 뚫어지게 자세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얼굴은 박 씨의 며느리의 얼굴이 맞았던 것입니다. 아니, 멀쩡히 자기가 아는 선술집을 놔두고 왜 여기에 있는 거야? 게다가 저놈은 누구야? 야외 테이블에는 며느리와 그 또래로 비슷한 덩치 크고 금목걸이를 한 어떤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참 망측하게도 그 남자와 어깨동무를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까이까지 굳이 가서 보지 않아도 그 얼굴은 며느리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얼마 안 되는 그 몇 초간 이 상황을 모두 파악한 박 씨는 좀처럼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 건지, 왜 자기가 사장으로 있는 선술집을 놔두고 거기서 30분 거리에 있는 이 동네 술집에서 저러고 놀고 있는 건지, 같이 있는 남자 녀석은 마치 애인처럼 저렇게 어울리고 있는 것인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때 박 씨의 눈에 들어온 모습이란 누가 봐도 연인이나 부부 같은 모습으로 며느리가 한 남자와 동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돌아왔고 집에 돌아와 보니 박 씨는 착잡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집 앞에는 한창 배달로 힘들어하는 아들을 위해 주문해둔 한약 박스가 도착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잘 포장되어 빽빽하게 들어찬 한약 박스 상자를 보고 있으려니 박 씨는 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감정이 휩싸였습니다. 아들이 멀쩡한 회사를 다니고 적응하려던 무렵 예상치 못한 시기에 결혼을 했고 그래서 잘 사나 했더니 그게 아니었죠. 돌연 사고가 나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그걸 도와준답시고 며느리가 가게를 차리더니
이후로는 오늘 저런 모습으로 며느리가 보니 눈에 띄게 된 것입니다. 돈과 관련된 문제부터 외도를 의심케 하는 상황까지 박 씨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한약 팩 하나하나를 괜히 만져보는 동안 앞으로 이 약들을 먹고 힘을 내야 할 안쓰러운 아들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었고 일단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박 씨는 그대로 며느리의 가게로 직행했습니다. 마침 며느리는 가게에 돌아와 있었고 화가 난 얼굴로 또 찾아온 시아버지를 보니 며느리도 기분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님, 무슨 용건으로 오신 거예요? 저 지금 한창 바쁜 시간인데. 잠깐 나와봐라. 여기서 할 얘기가 아니다. 박 씨는 며느리를 데리고 나와서 가게 골목에 서서 물었습니다. 너 아까 저쪽 동네 사거리 술집 앞에서 있는 걸 봤다. 웬 남자 녀석이랑 다정하게 어깨동무를 하고 있던데 대체 그게 뭐냐? 그러자 며느리는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다시 얼굴을 풀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무슨 생각을 하고 여기에 오신 거예요? 뭘 잘못 보신 것 같은데. 아무튼 아니에요. 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건지. 내가 뭘 잘못 봤다는 거냐? 너 돈 좀 벌고 어쩌고 한다고 그렇게 네 아들이랑 네 시부모까지 이렇게 무시하는 거 아니다. 내가 분명히 봤다고 금목걸이한 남자 녀석이랑. 그런데 때마침 그 남자가 가게 입구로 걸어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녀석 아니냐? 그러자 며느리는 슬쩍 눈치를 보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아니, 저 녀석이라니요. 저분은 우리 건너편 순대국집 사장님이에요, 아버님. 여기 맛집거리 상인회에서 친해졌고 가게 때문에 할 얘기가 있어서 만난 거라고요. 너 나를 바보로 아는 거냐? 그냥 그렇게 만나는 상인끼리 어깨동무를 하고 그렇게 누가 봐도 애인 사이로 보이게 걸어다녀. 내가 직접 봤다고. 그러자 며느리는 오만상을 찌푸렸고 몹시 짜증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같이 일하는 사람끼리 좀 얘기도 하고 친하게 지낼 수도 있죠. 왜 그렇게 저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선술집 뒷골목이 시끄러워지자 가게 안에서 직원이 나오고 그 뒤를 따라 아까 그 금목걸이 사장도 나와서는 이쪽을 흘깃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일단 손짓을 하며 그들을 안으로 들여보냈고 박 씨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뭘 하던 마음대로 해보세요. 저는 정말 떳떳하거든요. 진짜, 저는 너무 억울하네요, 정말. 어떻게 억울하다는 소리가 나오냐? 너야말로 밖에서 일하고 있는 네 남편 두고 이러는 게 말이 돼? 며느리는 돌연 표정을 수그리더니 불쌍한 척 목소리를 낮추면서 말했습니다. 돈 못 벌어오는 남편 대신해서 제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아버님은 왜 그렇게 저를 모함하세요? 저 너무 억울하고 서럽네요. 언제 저더러 잘하고 있다고 칭찬은 해주신 적이 있나요? 박 씨는 너무 기가 막혀 하늘이 노래지는 것 같았습니다. 칭찬이라니? 칭찬 같은 소리를 네가 할 때냐 지금? 네 남편이 어디 돈을 벌기 싫어서 저러고 있어. 그러면 너는 그런 남편 이름으로 대출을 1억씩 받아놓고 지금 밤낮으로 저렇게 배달이라고 아파서 약까지 지어먹는데 그건 우스워 보여. 그러자 며느리는 다시 오만상을 찌푸리더니 이번에는 손짓을 박 씨에게 하는 겁니다. 이제 말싸움은 됐고요, 아버님. 저는 더 드릴 말씀 없으니까 그만 가보세요. 밖에서 힘들게 돈 벌어오는 며느리는 안 보이고 그저 당신 아들만 눈에 차서는 원. 이제 그만 가보시라니까요? 예? 너 말이 아직 다 안 끝났는데 어디를 가냐? 뭘 더 얘기하시게요? 전 아무 사이도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서 며느리는 휙 돌아서서 나가려다가 다시 걸어서 가까이 오더니 박 씨에게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딱 부러지게 말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아버님이 오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일 크게 만들지 마시고 잊으세요. 아셨죠? 그리고 남편한테 이 얘기하시면 저도 제가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요. 아버님 아들이랑 잘 살아보려던 거 다 관둘 수도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말과 함께 며느리는 자리를 훅 떠버렸고 박 씨는 뭔가에 얻어맞은 듯 얼얼한 얼굴로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대체 무슨 일을 겪은 건지 실감도 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부적절한 행동을 보고 지적했고 야단을 치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약속을 받아내고 이후의 일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해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야단치고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외려 며느리는 당당하게 나오며 박 씨를 윽박질렀습니다. 박 씨는 이날 집에 들어와 아내가 차려주는 밥에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입을 열어볼까 했지만 그래봤자 아내의 불안만 더 크게 늘릴 뿐
상황이 해결될 리는 없었습니다. 그 뒤로 박 씨는 머리가 아파진 상태로 근심만 가득해 가는데 며칠쯤 지나 며느리가 뻔뻔스럽게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박 씨는 이때 흠칫 놀랐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왔어요. 혹시 아버님 어디 계세요? 며느리는 박 씨를 찾았고 박 씨는 거북한 얼굴로 나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는 아주 천연덕스럽게 웃어가며 박 씨에게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우리 아버님 어머님을 너무 못 챙겨드린 것 같아서 이렇게 들렸어요. 여기 과일 세트랑 이쪽은 영양제고요. 많이 드시고 건강하셔야죠. 그리고 이건 한우예요. 백화점에서 제가 사왔어요. 이거 되게 유명하고 신선도도 좋은 거래요. 정말 말 맞다나 양손 가득 선물을 갖고 와서 박 씨의 눈앞에 착착 내려놓는 며느리는 뭐라 말할 수 없이 얄밉고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박 씨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몸이 안 좋아서 쉬겠다며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밖에서는 아내와 며느리가 뭐라 말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며느리는 참 보통이 아닌 사람이라고 느껴졌습니다. 뭘 그렇게 자기 맘대로 상황을 만들고 싶은 건지 굳이 안방문에 대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아버님, 어디 아프신가 봐요. 너무 걱정되네요. 나아지시면 꼭 저한테 인사차 전화 주셔야 해요. 저 이만 가볼게요, 아버님. 이런 모습은 박 씨를 소위 소름 끼친다고 해야 하나 그런 기분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봐도 요압 전에 일을 수습할 겸 그리고 며느리 딴에 박 씨 입막음을 하겠다고 저렇게 찾아온 것 같은데 박 씨는 며느리 얼굴을 마주치기도 싫었습니다. 여보, 다음부터 제 집에 온다고 하면 오지 말라고 해. 뭐 공사를 하든 뭘 한다고 핑계라도 대란 말이야. 뭐? 아니 나도 제가 탐탁치 않긴 하지만 당신 왜 그러는데요? 아까부터 표정도 안 좋고 그래도 뭐 저렇게 사들고 왔는데 고맙다던가 인사라도 해야지. 당신 그거 그대로 손대지 말고 놔둬. 나 그대로 돌려줄 거니까. 뭐라고요? 아니 저거 고기부터 과일이랑 음식도 있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나도 이유를 알아야지. 박 씨는 한숨을 푹 내쉰 다음 물을 한 잔 마시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아내의 표정은 불안과 심한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이게 정말이에요? 당신이 며칠 전에 그런 꼴을 봤다고요? 왜 그날 나한테 말을 안 했어요? 말해서 뭐가 좋을 게 있겠어? 당신 이렇게 안달복달 못하고 잠도 못 자고 기가 약해서 며느리한테 따지지도 못하고 소가리만 할 거 아니야? 아니 그래도 그렇지. 말도 안 돼. 버젓이 남자랑 또 그러고 있었다니. 내가 그래서 그렇게 불안했는데 제가 남자들이랑 너무 스스럼 없이 지내더라고요. 그래, 나도 당신 말이 틀린 거란 생각은 한 적 없어. 내 눈으로 보니까 더 기가 막히더라고. 근데 이제 어떻게 할지가 고민이야. 아들 녀석한테는 아직 사실을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쟤 오늘 이렇게 집에 온 걸 보니 입단속하러 온 것 같아. 그런데 이렇게 얘기 나누기가 무섭게 며느리로부터 박 씨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 씨는 어찌됐건 부딪히긴 해야 할 판이니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몸이 안 좋아서 쉬겠다고 말했는데 뭐 급한 일이 있냐? 아,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아까 아버님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보이시길래요. 제가 드린 거 잘 받으셨죠? 안 그래도 그 얘기 때문에 연락은 하려고 했다. 이거 필요 없으니 너 다 가져가라. 그러자 잠깐 3초 정도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아버님, 왜 그러세요? 사람이 성의를 표현한 건데 이건 아니죠. 진짜 아니다. 너무 매너가 없으신데요? 수작 부리지 마라. 너 애지간히 우리 집이 우습게 보이나 본데 이런 식이면 나도 대응을 하는 수밖에 없다. 지금 네가 이런 걸로 내 입마금하고 눈치 살필 때냐? 그러자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가워지면서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아버님, 말씀 이상하게 하시네요. 입막음이라뇨.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줄 알겠어요. 박 씨는 벌써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지만 꼭 참으며 말했습니다. 큰 잘못이 아니면 뭐냐? 왜 자꾸 아무 일 아닌 척 슬쩍 넘기려고 해? 나는 그냥 넘길 생각 없어. 며느리는 코웃음을 치듯 빈정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머, 너무 무섭네요, 아버님. 근데 아버님도 지금 전혀 유리하신 상황 아니시거든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며느리한테 윽박지르고 증거도 없이 나쁜 사람 취급하신 거예요. 그거 저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가만히 있을 생각 없어요. 박 씨는 당황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네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며느리는 조용히 그러나 확고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런 식이면 저 아버님 아들이랑 못 살아요. 계속 이렇게 몰아붙이실 거면 그건 두고 보자고요. 박 씨는 손이 덜덜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얼핏 들으면 박 씨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며느리 본인도 떳떳지 않은 주제에 저렇게 몰아가는 것입니다. 아무튼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세게는 안 나가려고 했는데 아버님이 자꾸 고집을 부리시니까요. 제가 신경 쓸 일 만들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선물은 굳이 안 받으신다니까 그대로 모아두세요. 남편더러 찾아가라고 할 테니까요. 박 씨는 너무 화가 나서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외려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을 듣고 나니 어찌할 바를 몰랐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내에게 털어놓고도 둘은 옴짝달싹 못하던 중에 안 되겠다 싶었는지 박 씨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환이 너 사위가 변호사라고 했지? 나 상담 좀 하자. 박 씨는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친구는 다소 난감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사위가 변호사긴 해도 그렇게 아무 때나 불러다가 물어보는 건 좀 그래. 무엇 때문에 그러는데? 박 씨는 숨을 고르며 답답한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지금 집안 꼴이 엉망이야. 얘가 보통 사고를 친 게 아니거든. 마음은 굴뚝같이 이혼시키고 싶은데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혹시 법적으로 우리한테 유리한 게 뭐가 있을지 알고 싶어서 말이야. 결국 며칠 후 친구가 자리를 마련해 주었고 박 씨는 처음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누군가에게 조언을 얻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마음이 불편한 것도 있고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는 내용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온 이상 이제 뒤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불러들였는데 여러모로 많이 힘든 건지 이전에 왔을 때보다 더 지쳐 보였습니다. 아들은 이제 한계라는 듯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도 솔직히 이제 이게 결혼 생활인지 잘 모르겠어요. 벌써 집에서는 서로 말도 안 하고 문자로만 통보식으로 얘기하고 그게 지금 몇 달이 지났어요. 며칠째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살림도 다 제쳐둔 채 가게 핑계만 대고요. 여기까지 들어보니 이미 아들도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것 같아 박 씨는 그간의 일들을 다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며느리가 외간 남자와 스스럼 없이 지내는 모습을 목격한 일 등 여러 정황을 말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찌푸려지더니 그러면서 뭔가 짚히는 게 있다는 듯 다시 냉정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아버지가 먼저 그런 부분을 알게 되시다니 좀 민망하고 죄송하네요. 이상한 구석이야 많았죠. 핸드폰 비밀번호도 걸어두고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의심하려면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워낙 대출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신경을 못 썼는데 진짜 착잡하네요, 아버지. 박 씨는 아들을 가만히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저도 더는 이렇게는 못 살아요. 증거를 좀 찾아볼게요. 보통 아닌 사람이고 적당히 대처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러고 얼마가는 아들과 조용히 앞일에 대해 준비를 했고 2주 정도 지나 박 씨는 근처 카페로 며느리를 불러냈습니다. 내가 왜 불렀는지 알겠지? 니네 이제 그만 이혼해라. 너도 생각은 했을 거 아니냐? 뭐라고요? 아니 다짜고짜 불러내서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저희 부부끼리는 아무것도 얘기한 게 없어요. 얼굴 안 보고 얘기도 안 하고 남처럼 산지 몇 달 됐다면서 새삼 보고 뭘 얘기하냐? 이거 네 남편이 우리한테 보내준 거다. 네가 확실하게 누구를 만나고 다니고 있다는 걸 알았다고 하더구나. 아들은 며느리의 차 블랙박스 속 증거를 찾았고 그걸 아버지 쪽에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냈습니다. 정우가 직접 주차장 내려가서 네 차에 녹화된 블랙박스를 확인했고 내가 걱정했던 그 이상한 사장놈과 대화가 다 녹음돼 있다더라. 대충 들어도 애인 사이 같다고 하더만. 뭐 그렇게 너는 지금 할 말이 많냐? 우리한테 하지 말고 억울하면 재판하면서 말을 하던지 해. 재판이라뇨?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보나마나 네가 우리 아들과의 이혼에서는 잡아떼고 말장난할 게 뻔하니 남의 힘을 빌려야지 뭐.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해주마. 네가 말하던 그 사장 녀석 그 순대국집도 그 녀석네 처가에서 내준 거라며. 너나 그 녀석이나 결혼한 것들이 참 겁이 없다. 여기서 며느리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얼굴이 벌개져서 물었습니다. 잠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님 대체 무슨 짓을 벌이신 거예요? 설마 김 사장님네 가게에 가서 이상한 짓 하신 거 아니죠? 네가 상상한 게 맞다. 나는 그 집 여사장님, 그니까 그 사장 녀석 부인이자 그 순대국 가게 주인한테 사정을 다 말했어.
말하기도 민망스럽지만 그쪽 남편과 우리 며느리랑 좀 잘못된 사이 같다고 말이다. 말하자마자 그 여사장은 단박에 알아듣던데 너를 의심하고 있었다던데 이미 그쪽에 들킨 적이 몇 번 있었다며. 이거 참 재밌는 일 아니냐? 며느리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앉지도 일어서지도 못한 채 어정쩡하게 서서 이제 박씨 부부가 아닌 앞으로 자기의 미래를 어찌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냅다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피워 카페 주인이 쫓아와 말릴 정도였습니다. 아, 이게 뭐야? 뭘 안다고 지금 일을 질러놔요? 당신들이 뭘 안다고? 진짜 그런 거 아니라니까? 지금 이혼이 문제가 아니라. 아니, 그 집 여편네가 얼마나 억센데 진짜 아버님 미치신 거 아니에요? 며느리가 저렇게 난리를 치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들과의 사이에서도 상간소송을 걸리게 생겼고 저쪽 그 잘났다는 순대국집 사장네 아내도 며느리를 상간녀로 소송을 걸게 생긴 판이었으니까요. 며느리가 뭐라고 악을 쓰건 간에 박 씨는 할 말을 다 전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짐을 적당히 싸서 집으로 돌아와 얼마간 박 씨 부부와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본인이 우려했던 모든 양쪽 소송에 걸려 난리가 났고 그쪽 친정에서는 우리 아들을 어떻게든 구슬려서 한쪽 소송이라도 좀 거두고 싶었던 모양이지만 아들은 관계를 대차게 끊어버렸습니다. 아버지, 나 얼마간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내내 너무 시달려서 안정이 필요해요. 더 이상 이 사람이랑 이 집안과 엮이기 싫네요. 아들은 이혼을 하면서 재산은 원래대로 다시 나눠 가져갔고 상간 위자료도 어느 정도 받게 되었으며 며느리가 아들 이름으로 받았던 대출까지 전부 환수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이 과정에서 모든 것을 잃고 모처럼 확장시켰던 선술집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악을 써가며 당당하게 나오더니 법으로 이것저것 문제에 걸리게 되고 만만치 않은 순대국집 여사장에게 걸리니 버틸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후 며느리는 박 씨에게 전화해서 죄송하다고 울며 불며 뒤늦은 사과를 했지만 박 씨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연락은 단절되었고 박 씨는 그간의 답답한 상황들이 해결된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얼마간 휴식을 취했던 아들은 이혼하면서 나눈 재산들을 갖고 음식점을 하나 열게 되었습니다. 작은 가게로 시작해서 경험을 늘려가고 싶다면서 본인이 배달일로도 자주 접해보았던 분식에 손을 대게 된 것입니다. 소규모의 가게이지만 아들은 매일 꾸준하게 아침부터 밤까지 매달려 일을 하고 있고 조금씩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박 씨는 그런 아들을 지켜보며 그저 조용히 뒤에서 응원해주는 것으로 역할을 다하려고 합니다. 천천히 이대로 가다 보면 또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어보기로 했습니다.